방출 TV. 패션 소비 문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학기 출석 대체 과제물 작성 안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께 다시 만나게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1강부터 5강의 강의를 담당했던 권유진 교수고요. 이번 학기 원래 우리가 이 과목을 출석 수업 유형으로 사실 올해부터 바꿨는데 이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출석 수업을 전부 할 수 없게 되어서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출석 대체 과제물 작성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과제물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번 과제물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패션 소비입니다. 자, A4 용지로 학교의 표준 표지를 사용하시면 되고 내용 부분은 최대 3장 정도, 3장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아래 한글 기준으로 폰트 11포인트 정도 하시고 줄간격 역시 160%로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표준적인 포맷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기간을 이제 잘 확인하셔서요. 온라인 제출하시게 되는데 5월 11일부터 22일 그리고 6시까지 밤 11시 59분이 아니라는 거 잘 보시고 마감 시간보다 조금 먼저 어떤 마감 시간에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학기는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수강생을 전부 출석 수업 유형에서 대체 과제물로 전산해서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본인들이 그 유형 변경을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학사 정보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과목들이 대체 과제물로 유형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제물을 구성하실 때는요, 이제 목차, 물론 학교 표지가 먼저 나오고요.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문헌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과제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과제의 주제, 지속 가능한 패션 소비와 관련된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패션 제품의 소비 과정 중에서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라는 것은 뭐 구매, 그러니까 획득 과정에 있어서 또 사용 과정, 그리고 그 제품을 처분하는 전 과정 중에서 본인이 주제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그 기술하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 혹은 윤리적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점들을 기술하시게 되고요. 또 이를 토대로 향후 지속 가능한 패션 소비의 실행 및 실천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식의 초점을 맞추고 과제를 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우선 지속 가능한 패션 소비에 대한 이해가 10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된 강의나 교재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개념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기술할 경험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 그 과제물에서 평가하게 되고요. 지속 가능한 패션 소비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잘 그 관점에 맞게 서술했는지도 평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소비에 대한 논점 및 함의를 논의한 부분, 그 부분도 역시 얼마나 충실히 하셨는지, 논리적인지, 그리고 전체의 맥락과 잘 맞는지 또 그런 것들 평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지될 때 교재에 2장과 9장, 14장, 15장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요. 2장은 전반적인 용어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고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9장, 14장, 15장입니다. 그리고 5장은 전체는 아니고요. 그중에 슬로우 패션과 관련된 부분이 이 주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강의를 보시고, 또 14장, 15장은 아마도 과제물 제출하기 얼마 전에 강의가 업로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손미영 교수님과 박소연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잘 보시고 또 조금 더 빨리 참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교재를 열어보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본인의 직간접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멋있는 말을 찾아야 된다든지 혹은 주변에서 어떤 유혹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하시고 나의 언어로 그리고 나의 경험의 바탕을 두고 논리적으로 글쓰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절 문제에 걸려서 0점 처리가 된다는 점 꼭 아시고 작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인이 작성한 글을 우리가 내 논의를 펼치기 위해서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용 규칙에 적합하도록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간접 인용 혹은 직접 인용 방법으로 내가 타인의 글을 갖고 왔다는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표절 처리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점에 염두에 두시고 과제물 작성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 소비와 문화의 손미연 교수입니다. 저는 두 번째 설명할 텐데요. 지속 가능한 패션 소비와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속 가능성 하면 그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현재 인류에서 아주 가장 중시하는 그런 이슈죠.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면서도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이 어떻게 왜 등장했느냐? 다음 같은 이유 때문이죠. 인구의 급격한 증가.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1억이었죠. 그게 지금 현재 70억이 되었고 2050년쯤엔 아마 100억이 넘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구의 자원은 어떤가요? 그죠? 여태까지도 엄청나게 지구의 자원이 많이 사용되었고 향후도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 자원의 사용과 함께 등장한 게 산업혁명 이후에 각종 오염이죠. 이런 오염 물질들이 발생하면서 그 다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과연 지구의 환경 용량이 넘어설까 넘어지지 않을까. 넘어선다는 건 아마 지구가 그쵸? 멸망하는 아마도 인류의 위기가 오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자연환경, 다시 말해서 자원을 얼마나 잘 보존하면서 그러면서도 오염이 발생했을 때 오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구의 환경 용량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구성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게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사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었고요. 저기서 보는 표와 같이 이미 1960년대에서부터 서구 사회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환경의 문제가 되되면서 계속 고민했던 그런 이슈입니다. 1972년에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처음으로 성장의 한계라는 MIT 교수들이죠. 그렇죠? MIT 교수들이 성장의 한계라는 그러한 보고서를 냅니다.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처럼 지구 자원을 많이 천연 자원을 막 사용하고 그리고 환경의 파괴가 계속 진행된다면 아마도 곧이어 이 인류의 위기가 올 거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죠. 동시에 1972년에 유엔에서 인간의 그 환경을 걱정하는 하면서 만든 그 위원회가 있죠. 인간 환경 회의라는 회의에서 단 하나뿐인 지구라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일들이 유엔에서 진행되죠. 2000년대에 들어가면 사실은 새천년 정상회의, 그렇죠? 전 국가의 원수들이 모여서 새천년 정상회의를 열립니다. 그러면서 새천년 목표라는 목표를 만들죠. 그리고 2015년에 지난 새천년 목표라는 그 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2015년에 다시 만들죠. 2016년에서부터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다시 비전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죠. 지속 가능한 개발은 사실은 1987년에 유엔 환경 개발
위원회죠. 브루트란트라는 사람이 위원장이었는데 브루트란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고서를 냅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정의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개발. 다시 말해서 현재도 필요의 그러니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러면서도 미래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정의했죠.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개념들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개념들은 지구환경 보전,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의 가치가 등장하고요.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소비라는 개념들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 패션 소비의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윤리란 무엇이냐? 윤리란 이런 거죠. 윤리는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등장했던 그런 개념들이죠. 인간이 그 사회에서 그렇죠? 당위적으로 지켜야 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지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관습적으로 지켜왔던 사회 질서나 규범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러면 윤리적 소립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렇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선택하고 소비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때도 윤리적으로 하라는 거죠. 윤리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들을 선택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 다음 같은 내용들이 모두 포괄됩니다. 일단 도덕적인 신념도 필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안에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지속 가능한 책임 이런 것들은 결국에 현재의 인류, 더 나아가 미래의 인류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것과 그런 행동을 하라는 그런 지침들이 모두 포괄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윤리적 패션 소비는 어떻게 실천하는 게 좋은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소비하고 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디자인된 제품, 그리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 그리고 윤리적으로 생산되고 디자인된 제품을 윤리적으로 구매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윤리적으로 디자인된 제품은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죠.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 그리고 소재 절감 디자인, 그러니까 소재를 최소화하는 디자인, 그리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디자인, 그리고 다기능 제품들이 있겠죠. 하나를 사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마도 그렇죠? 자원을 보존하는 그리고 환경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윤리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다기능 제품 또는 재생산된 디자인 또는 업사이클링 디자인, 이것들은 모두 이미 사용돼서 폐기된 제품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디자인들이죠. 그다음에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해야 되는 거죠. 일단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해야 되겠죠. 실제 재료의 획득서부터 그게 모피든 그렇죠? 가죽이든 또는 천연 섬유들이든 이 합성 섬유들이든 소재의 획득에서부터 실제 옷을 만드는 그 과정,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염색, 그다음에 가공,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그런 제품들을 여러 번 써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지역 생산 제품들. 지역 생산 제품들은 왜 등장했냐면 패션 제품이라는 것은 사실 글로벌라이즈된 그런 생산, 판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죠. 옷값, 그러니까 그 제품의 값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개도국 또는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착취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저비용 추가하다 보니까 공정한 노동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소비에 또 하나 이슈로 등장하는 게, 그러면 지역계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라, 또는 공정무역 또는 노동인권이 생산지 보호된 또는 생산지에 지원이 이루어진 그러한 회사의 제품들을 구매하라,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소비의 하나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문 생산입니다. 사실 패션 제품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어서 팔리고 난 나머지 제품들은
폐기 처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 낭비고 그리고 환경이 훼손되죠. 그래서 주문 생산, 정말 필요한 제품들을 주문 생산해서 소비한다면 이것도 또한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소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션 제품의 실제 윤리적으로 구매하고 처분하라는 거죠.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그러니까 구매하는 것에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윤리적 그런 구매에 속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제품의 수명 기간을 더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고요. 다시 말해서 소비의 절제와 관련된 행동들이 윤리적 구매와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죠. 내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준다든지 또는 내가 수선이나 리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윤리적 구매와 처분에 속하고요. 또 하나는 공유 경제죠. 최근에 온라인으로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해서 등장하는 공유, 그렇죠? 대여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윤리적 구매와 처분에 속할 수 있고요. 주문 생산도 역시 아까 설명했다시피 윤리적 구매와 처분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션 제품은 사실은 왜 이런 문제가 등장했나? 패션 상품과 소비 윤리의 문제점들을 한번 우리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패션 상품, 일반 소비재와는 다른 패션 상품만의 그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패션 상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등장하는 그런 소비 윤리의 문제들이죠. 패션 상품은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이고 쾌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에 매시지마다 옷장의 문을 열어서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새로운 상품을 사고 싶은 욕구가 등장하는 그러한 제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패션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아름다움 또는 지위 상징 또는 사회적 구별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한번 볼까요? 정당한 소비와 사치에 어떻게 충돌되어지는지. 정당한 소비라는 것은 소비자의 실제 아주 의복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이건 정당한 소비죠. 그리고 국가의 또는 산업의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일조한다는 것은 그렇죠? 정당한 소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좀 과도하게 진행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신분을 상징한다든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낭비를 한다든지 또는 소비를 조장한다든지 또는 사치와 과소비를 조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치적인 그런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죠. 비윤리적인 행동에 아주 비윤리적이지는 않지만 비윤리적인 행동에 좀 다가가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과 같은 거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소비, 윤리의 차원을 떠나서 비정상적인 소비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이죠. 과소비, 자기의 경제의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소비하는 것들이죠. 대부분 이 과소비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과시적 소비와 관련됩니다. 즉 신분이나 능력이나 경제력을 그냥 과시하고 싶은 욕구에서 등장하는 소비들이죠.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소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강박 소비와 그다음에 중독 소비입니다. 강박 소비라는 것은 사실 충동 구매가 막 일어나면 대부분이 그 충동 구매 욕구를 억제하죠.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충동 구매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구매해버리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독 소비죠. 소비 중독이죠.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의존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죠. 중독 소비. 이런 것들은 모두 충동 조절 장애를 겪든지 또는 강박 장애를 겪든지 우울증과 관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소비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아주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행동들과 관련되죠. 일단은 복제품의 구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복제품 구매가 그렇죠? 카피한 제품이 크게 무슨 이게 불법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상표권의 침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거래 질서를 그러한 위협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제조업자 또는 디자이너들이 새롭게 개발한, 그래서 내놨는데 그걸
사실은 도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 활동들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적인 환불과 교환이죠. 사실은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을 경우, 그렇죠? 문제에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당연히 환불이나 교환을 해야 돼요. 사이즈가 맞지 않을 때 당연히 환불이나 교환해야 되는데, 그러나 불법적인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반품과 환불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해요. 이런 것들도 비정상적인 그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절도죠. 절도는 일반 경제, 소매업계, 소비자 영역 모든 차원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패션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패션 소비와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박소연 선생님이 그럼 지속 가능한 패션 소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논쟁거리가 없는가 한번 들어보시죠. 박소연 선생님이 논쟁거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과학과 박소연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지속 가능한 패션을 영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논점에 대해서 한번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과정 평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제품은 생산뿐만 아니라 전체 과정, 즉 소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탁과 건조, 다림질과 같은 그런 소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면의 재료는 농작물로서 좀 더 폴리에스터인 석유, 석탄을 추출해서 만드는 폴리에스터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면의 어떤 중간 과정은 훨씬 더 친환경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립의 단계에서는 면이 생분해성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친환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션 제품의 지속 가능성은 전 단계에 걸쳐서 분석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면 탄소 발자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위 제품 혹은 서비스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그런 기체의 총량을 수치화시킨 그런 지수가 탄소 발자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최근에 그런 탄소 발자국 관련된 인증이 많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탄소 발자국의 수치가 높다면 바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라고 인식하기가 쉬운데요. 그 반대의 이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패션 제품은 글로벌 소싱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되어서 전 세계로 다시 유통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에서의 탄소 발자국은 굉장히 높게, 생산국에서는 높게 나타날 것이고 소비국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어떤 그 생산국이 주된 생산국인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탄소 발자국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그런 다양한 장벽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생 셀룰로즈 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재 펄프를 이용을 해서 다시 재생을 해서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섬유로 생산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목재를 사용해서 섬유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발자국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혹은 산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섬유 생산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지수에 대해서 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패션 산업에는 다양한 윤리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어떤 제품이 60센트에 만들어졌지만 50달러에 팔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유해화학 물질의 문제들,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이 지나친 그런 제품들, 동물 처우의 문제, 아동 노동의 문제, 저임금의 문제, 공정무역의 문제와 같은 다양한 그 윤리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관점이
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 재미난 아주 두 가지의 개념이 충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 동물성 섬유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퍼코트를 한 벌의 퍼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밍크나 토끼와 같은 30마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성 섬유 펄을 그런 대안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합성 섬유는 한편 토양에서 분해되기까지 100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생분해성이 낮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친환경적일지 우리가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 과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또 윤리적 이슈가 충돌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패션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그리고 사용 환경에 맞도록 용도에 맞도록 고민하는 그런 소비자의 어떤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학년이 되고 처음 받는 과제물이죠. 그래서 쉽지 않고 낯설다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한번 차분히 과제를 진행해 보시는 데 의의를 두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제에 관련된 문의는 언제나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의를 해주세요.